전 세계가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걱정할 때 정작 그 나라의 상위 0.1% 천재들이 미국이나 유럽이 아닌 대한민국으로 목숨 걸고 탈출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선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행 인원이 전년 대비 무려 513% 폭증했고, 유학 검색량은 840%를 돌파하며 건국 35년 만에 유례없는 수치를 기록 중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우크라이나 정계 고위 간부 외동딸의 행적입니다. 서울 도착 단 3일 만에 한국에 살겠다며 귀국을 거부했고, 급기야 서울 한복판에서 종적을 감춰 대사관 비상령까지 내려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전쟁터의 금수저들이 미국도 아닌 한국을 신이 약속한 땅이라 부르며 주저앉으려는 진짜 이유, 그들이 서울에서 목격한 대한민국만의 경이로운 실체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영상 시청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올레나입니다. 아버지는 우크라이나 보안국 SBU에서 고위 장교로 근무하고 계셨고, 저는 키이우 중심부의 아파트에서 자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한 소녀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살처럼 보였을 겁니다. 저희 집은 도시에서 가장 높은 건물 중 하나의 꼭대 기층에 있었고, 두꺼운 방탄 유리창이 벽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드니프로 강이 멀리까지 이어졌고, 햇빛을 받은 물결은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 풍경이 제게 평화롭게 느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강을 바라볼 때마다 귀 안에서는 날카로운 울림이 이어졌고,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5살이었을 때 미사일 하나가 우리 집 근처 건물을 강타했습니다. 폭발음이 너무 크고 가까웠고, 그날 이후 제 귀 안에 무언가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온몸이 얼어붙었고, 의사들은 제가 심각한 소리 과민증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음이 제 뇌에는 공격처럼 느껴진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짝이는 강과 호화로운 아파트는 저를 지켜주는 공간이 아니라 두려움을 가둔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황금 세장 속에 살고 있었고, 그 문을 잠그고 있는 것은 언제나 공포였습니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긴장을 푸신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잠옷 대신 평상복을 입고 주무셨고, 언제든 출동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밤 침대 옆 탁자에는 장전된 권총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같은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마치 기도문처럼 말입니다. 세상은 늑대로 가득한 어두운 숲이라고, 단 1초라도 약점을 보이면 공격당한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도 믿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낯선 사람도, 이웃도, 학교 친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저 자신과 무기뿐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현실이었습니다. 학교에 갈 때마다 저는 창문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두꺼운 장갑차를 타야 했습니다. 운전사는 매일 이동 경로를 바꿨습니다. 적들이 위치를 예측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와 시내 대형 백화점에 갈 때도 무장 경호원이 먼저 가방을 검사했습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다가 근처에 주인 없는 가방이 발견되면 우리는 즉시 최소 10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폭탄이 들어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긴장감은 우리가 마시는 공기였고, 의심은 우리를 지키는 수단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은 어느 화요일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그날 아침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저는 물리 수업 시간에 칠판의 문제를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공습 사이렌이 학교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벽이 갈라질 듯한 굉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야 할 행동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수백 번 반복한 훈련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학생이 즉시 바닥에 엎드려 책상 아래로 몸을 숨겼고, 선생님의 신호에 따라 지하 방공으로 이동했습니다. 우리의 움직임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명령에 반응하도록 훈련받은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지하 대피소로 들어가자 무거운 철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어둡고 콘크리트와 녹냄새가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우리는 90초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머리 위 어딘가에서 둔탁한 폭발음이 이어졌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발사되는 소리였습니다.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무언가를 요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폭발의 진동이 벽을 타고 전해졌고 저는 그 떨림을 가슴으로 느꼈습니다. 제 옆에는 가장 친한 친구 아나스타샤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학과 데이터 분석에 뛰어난 재능이 있었고 대부분의 계산을 머릿속으로 해냈습니다. 전혀 겁먹은 표정 없이 오늘 요격거리가 평소 30km가 아니라 15km 정도로 보인다고 속삭였습니다. 반대편에는 또 다른 친구 카테리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유시간마다 한국 드라마를 보고 케이팝 음악을 듣는 친구였습니다. 그날은 양손으로 귀를 막은 채 떨고 있었고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폭발이 멈추자 담임 타티아나 선생님이 상황 종료를 알렸습니다. 선생님은 과거 우크라이나 군대 장교 출신이었고 여전히 군인처럼 정확하고 단호한 태도로 우리를 지도하셨습니다. 교실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선생님은 다가오는 졸업반 국제 수학여행에 대해 발표하셨습니다. 매년 한 번 진행되는 중요한 일정이었습니다. 계단 꼭대기에서 멈추신 선생님은 목적지가 확정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서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복도는 곧장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왜 한국이냐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북한과 전쟁 상태가 아니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휴전 협정은 맺었지만 공식적인 평화는 아니라고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서울에서 겨우 40km 떨어져 있고 지도자는 계속 위협을 한다는 이야기도 이어졌습니다. 어떤 학생은 우크라이나에 남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고 또 다른 학생은 스위스나 캐나다처럼 완전히 안전한 나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란이 커지자 선생님은 단호하게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께 서울 여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식탁을 3개 내리치셨고 접시가 흔들렸습니다. 얼굴이 붉어졌고 목에 혈관이 도드라졌습니다. 서울은 우리 같은 사람에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중 하나라고 단언하셨습니다. 북한 국경에서 서울까지 40km에 불과해 미사일이 5분도 되지 않아 도착할 수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서울에는 북한 스파이가 많고 그곳의 정보전은 텔아비브나 키이우보다 더 치열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SBU 장교의 딸인 저는 납치나 그보다 더 나쁜 상황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답은 안 된다고 절대 허락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카테리나가 보여준 한국 드라마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밤에 강을 따라 웃으며 걷는 사람들, 혼자 자전거를 타는 젊은 여성들, 무장 경호원 없이 공원에서 노는 아이들, 야외 시장에서 자유롭게 음식을 사 먹는 사람들. 만약 그곳이 정말 그렇게 위험하다면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평온해 보였을까요? 저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늘 누구도 쉽게 믿지 말고 스스로 확인하라고 가르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번만큼은 제가 직접 보고 판단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평생 벙커 안에만 숨어 살 수는 없다고 언젠가는 제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녁 식사는 식어갔고 방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마침내 깊은 숨을 내쉬시며 허락하셨습니다. 다만 조건이 따랐습니다. 절대 혼자 다니지 말 것, 3시간마다 연락할 것, 타티아나 선생님과 보안팀의 지시를 따를 것. 그날 밤 아버지는 제 여행 가방을 직접 챙기셨습니다. 가방 깊은 곳에 작은 GPS 추적 장치를 숨기셨고 고농축 후추 스프레이도 넣어주셨습니다. 작은 종이에 여러 개의 비상 암호 단어를 적어 외우게 하셨습니다. 만약 그 단어가 포함된 문자를 보내면 즉시 구조팀을 가동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짐을 마치고 나서 아버지는 제 어깨를 잡고 눈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도 믿지 마라, 올레나. 아무도. 우리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는 밤 11시였습니다. 저는 작은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지상은 빛으로 가득했고 마치 누군가 별이 가득한 담요를 땅 위에 펼쳐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안전벨트를 풀고 머리 위 수화물 칸에서 가방을 꺼내는 순간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아버지가 숨겨둔 GPS 추적기와 후추 스프레이, 그리고 비상 암호 단어가 적힌 종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가방끈을 너무 세게 쥐어서 손등이 하얗게 변할 정도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탑승교를 걸어 터미널로 향했을 때 제가 처음으로 느낀 것은 차가운 공기도 공항 특유의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침묵이었습니다. 텅 빈 공간의 침묵이 아니라 설명하기 어려운 종류의 조용함이었습니다. 마치 공기 속에 섞여 있던 공격성과 긴장이 모두 빠져나간 뒤에 남은 상태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공기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키이우에서는 아무리 조용한 순간이라도 어딘가에 긴장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선에 전기가 흐르듯이 늘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전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메인 터미널로 들어섰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아나스타샤가 제 팔을 잡고 괜찮냐고 물었지만 저는 눈앞의 광경에 압도되어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터미널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넓었습니다. 천장은 너무 높아서 고개를 한참 뒤로 젖혀야 꼭대기가 보였습니다. 밝은 흰색 조명이 공간 전체를 비추고 있었고 모든 것이 실제보다 더 또렷하고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고화질 사진 속으로 들어온 느낌이었습니다. 바닥은 광택이 나는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고 어디에도 먼지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표면이 정돈되어 있었고 흠이 없었습니다. 천장에는 큰 화면들이 걸려 여러 언어로 비행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글자 전환이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기술이나 청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며 확인했습니다. 군인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키이우 공항에서는 무장한 군인들이 곳곳에 서 있었습니다. 돌격 소총을 들고 사람들을 날카로운 눈으로 살폈고 무작위로 신분증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에서는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공항 직원들이 짐을 도와주고 있었고 청소팀이 카트를 밀며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온 가족들이 웃으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기를 든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허리에 경찰봉을 찬 경찰관조차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아나스타샤도 저와 같은 점을 눈치챘습니다. 그녀는 제 귀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군인들은 어디 있지? 군인 없이 어떻게 안전을 지키지? 그 질문은 우리에게 매우 자연스러웠습니다. 우리에게 안전은 곧 총이었고 보안은 무장 경비를 의미했습니다. 보호는 군사적 존재를 전제로 했습니다. 무기 없는 공공 안전이라는 개념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발 근처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아래를 보니 작고 둥근 로봇이 바닥을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긴장했고 재킷 주머니 속 후추 스프레이를 찾았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정체 모를 장치는 위험을 의미했습니다. 폭탄일 수도 있고 감시 장치일 수도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저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로봇의 화면에 만화처럼 웃는 얼굴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청소 로봇이었고 바닥을 닦기 위해 길을 비켜달라고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로봇은 조용히 지나갔고 주변 사람들은 별다른 반응 없이 자연스럽게 피해갔습니다.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항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청소 로봇을 위협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출입국 심사줄에 섰을 때도 저는 긴장을 늦추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국경 통과는 늘 긴 신문을 의미했습니다. 여행 목적, 만날 사람, 체류 기간 등 세세한 질문이 이어졌고 가방을 열어 검사하는 일도 흔했습니다. 한 사람당 최소 15분 이상이 걸렸습니다. 저는 여러 질문에 대한 답을 머릿속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 출입국 심사관은 제 여권을 스캔하고 잠시 얼굴을 확인한 뒤 도장을 찍어 돌려주었습니다. 전체 과정은 3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질문은 하나도 없었고 가방 검사도 없었습니다. 그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한국어로 환영 인사를 건넸고 저는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아나스타샤도 카테리나도 우리 반 친구들 모두 비슷하게 빠르게 통과했습니다. 타티아나 선생님은 1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했지만 우리 30명은 10분도 채 되지 않아 모두 입국 절차를 마쳤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자동문이 열리며 시원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희미하게 비냄새가 났습니다.
밤하늘에는 공항 불빛이 강해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에는 여러 차선의 넓은 도로가 펼쳐져 있었고 그 너머로 인천대교가 보였습니다. 다리는 색이 천천히 바뀌는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파란색에서 보라색으로 다시 초록색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멀리 송도 국제도시의 고층 건물들이 불빛을 켜고 서 있었습니다. 이 풍경은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사는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평화가 일상이 된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이 다리와 건물을 향해 날아오는 모습을 상상해 보려 했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그 장면이 현실감 있게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모습과 아버지가 말한 위험은 전혀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버스는 서울을 향해 달렸고 저는 창문에 얼굴을 대고 계속 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는 정비가 잘 되어 있었고 차선 표시가 또렷했습니다. 차량들은 일정한 속도로 차선을 지키며 움직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도로에 움푹 팬 곳이 종종 있었고 운전자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것이 질서 있게 흘러갔습니다. 우리는 산을 관통한 터널을 지나갔습니다. 터널 안은 밝았고 벽에는 벽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인데도 공장과 창고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주차장에는 야간 근무자들의 차량이 가득했습니다. 서울로 가까워질수록 건물은 촘촘해졌습니다. 고속도로 양쪽으로 아파트 단지가 이어졌고 수많은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길모퉁이마다 밝게 빛나는 편의점이 있었고 아직 문을 연 식당도 많았습니다. 인도에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전하게 도착했다고, 공항이 놀라울 정도였다고, 그리고 총을 보지 못했는데도 더 안전하게 느껴진다고 적었습니다. 아버지는 곧바로 답장을 보내셨습니다. 겉모습에 속지 말고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3시간마다 반드시 연락하라고 다시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화요일 밤 자정이 가까운 시간인데도 도시는 살아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움직였고 누구도 집에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이렌을 기다리는 사람도 폭발을 대비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밤이라는 이유로 위협을 전제로 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키이우에서는 해가 지면 대부분 집에 머물렀습니다.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어둠은 단지 하루의 끝을 의미할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보안 체계가 아니라 사람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한 번도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던 자유였습니다. 우리 호텔은 명동에 있었습니다. 타티아나 선생님은 그곳이 서울에서 가장 붐비는 쇼핑 지역 중 하나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새벽 1시쯤 객실 체크인을 마쳤고 다음 날 아침 8시부터 일정이 시작된다고 했기 때문에 곧바로 자야 했습니다. 저는 아나스타샤, 카테리나와 같은 방을 썼는데 두 사람은 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몇 분 안에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창밖에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키이우에서 밤의 소리는 곧 위험이었습니다. 군용 차량의 진동, 멀리서 들리는 폭발음, 사이렌 소리. 밤은 긴장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들리는 소리는 전혀 달랐습니다. 거리의 차량이 규칙적으로 지나가는 소리, 식당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웃으며 대화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숨는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일상을 즐기는 사람들의 소리였습니다. 새벽 2시가 되자 저는 잠들기를 포기했습니다. 룸메이트들을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일어나 재킷을 입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규칙 중 하나를 어기기로 했습니다. 혼자 밖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로비에는 프런트 데스크 직원 한 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그는 영어로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바람을 쐬고 싶다고 말했고 그는 미소를 지으며 조심히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는 저를 막지 않았고 경고하지도 않았으며 경호원을 붙이겠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저를 내보냈습니다. 자동문을 지나 거리로 나서는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한밤중에 낯선 도시를 혼자 걷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손도 떨렸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리는 생각보다 한산하지 않았습니다. 20대 정도로 보이는 젊은 사람들이 몇 무리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술집에서 나오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산책하며 대화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 또래로 보이는 한 젊은 여성이 이어폰을 끼고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경계하지 않았고 손에 방어용 도구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가끔 휴대폰을 확인하며 편안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키이우에서 밤에 혼자 걷는 젊은 여성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었습니다. 무모한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그녀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여성을 멀리서 바라보며 그녀의 자연스러움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사고 작은 공원을 지나며 식당 앞에 묶인 개를 쓰다듬었습니다. 안에서 주인이 미소를 보냈고 그녀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골목길로 사라졌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방금 본 장면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혼자였고 음악에 집중하고 있었으며 주변을 특별히 살피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던 세상에서는 몇 분 안에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평범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안전은 무장경비와 장갑차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사람들이 서로를 해치지 않는 사회가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다 무인 점포라고 적힌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점원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집어 기계에서 직접 계산하고 카드나 휴대폰으로 결제한 뒤 나갔습니다. 누가 제대로 계산하는지 확인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 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늦은 학원 수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간식을 고르고 바코드를 찍고 교통카드로 결제한 뒤 자연스럽게 나갔습니다. 어른의 감독은 없었습니다. 키이우에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봤습니다. 아마 오래 유지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신뢰가 전제된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편의점을 나와 작은 광장으로 걸어갔을 때 한 벤치에 누워 잠든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보였고 입을 벌린 채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 위에는 최신 스마트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를 돌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휴대폰은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저는 거의 10분 동안 그 자리를 지켜봤습니다. 그동안 15명 이상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휴대폰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명은 멈춰서서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그의 재킷 주머니 안쪽에 넣어주고 떠났습니다. 떨어져 깨질까 걱정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두려움과 힘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군인, 무기, 감시가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다른 방식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상호 존중과 신뢰가 기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휴대폰을 훔치지 않은 이유는 잡힐까봐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훔친다는 생각 자체가 선택지로 떠오르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을 때 카테리나가 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어디 갔었냐고 물었고 제가 혼자 산책을 다녀왔다고 하자 크게 놀랐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밤에 혼자 나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본 것들을 설명하려 했지만 그녀는 쉽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다음부터는 반드시 알리고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규칙은 제가 살던 환경에서는 필요했지만 그것이 모든 사회에 적용되는 법칙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한국에서는 다른 원칙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신뢰가 곧 약점이 아니었고 낯선 사람이 곧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은 저를 해방시키는 동시에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당연하다고 믿어온 세계의 기준이 절대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우리는 첫 일정으로 이동했습니다. 타티아나 선생님은 키이우에 있는 우리 학교와 제휴 관계인 한국 고등학교를 방문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수업에 참여하고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또래 학생들과 교류할 예정이었습니다. 버스는 우리를 강남으로 데려갔습니다. 선생님은 그곳이 서울에서 부유한 지역 중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높은 벽이나 무장 경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문은 열려 있었고 학생들은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제지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학교는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지만 특별히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복도에는 형광등이 켜져 있었고 벽에는 학생 작품이 붙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범하고 안정된 분위기였습니다. 요새 같은 긴장감은 없었습니다. 첫 일정은 화학 수업 참관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실험을 하며 집중하고 있었고 선생님은 차분하게 지도를 했습니다. 고함이나 위압적인 분위기는 없었습니다.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교실 창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와 바깥 소리가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키이우에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창문을 항상 닫고 잠갔습니다. 외부에서 위험한 물건이 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바깥 세상이 위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밖은 단지 또 다른 일상의 공간이었습니다. 화학 수업이 끝난 뒤 우리는 점심을 먹기 위해 학교 구내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한국이 젊은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더 분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구내식당은 수백 명의 학생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긴 테이블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학생들은 질서 있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희도 한국 학생들과 함께 점심줄에 섰습니다. 저는 이곳의 방식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학생들은 칸이 나뉜 금속 쟁반을 하나씩 들고 이동했고 급식 직원들이 밥과 국, 김치와 여러 반찬, 그리고 양념한 고기 같은 메인 요리를 차례로 담아주었습니다. 음식은 따뜻했고 양도 충분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이 식사가 전면 무료라는 점이었습니다. 모든 학생이 동일한 식사를 받았고 영양사가 열량과 영양소를 계산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구성을 맞춘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대부분 도시락을 싸오거나 학교 근처에서 음식을 사 먹었습니다. 음식의 질은 가정 형편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가정의 형편과 관계없이 모두가 같은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가는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영양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급식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영어를 조금 할 수 있는 한국 학생 몇 명과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중 지우라는 여학생이 우크라이나와 우리 학교에 대해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학교 급식이 마음에 드는지 물었습니다. 지우는 어깨를 으쓱하며 그냥 평범한 학교 급식이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녀의 반응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얼마나 특별한지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정부가 따뜻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어서 굳이 감사할 대상도 아니라는 태도였습니다. 이곳에서는 그것이 기본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학생들이 쟁반을 들고 정리구역으로 가서 남은 음식을 분리해버리고 그릇을 종류별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구역으로 이동해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정리했습니다. 지우도 천을 들고 우리가 앉았던 자리를 닦았습니다. 저는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지우는 오히려 제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공간이잖아요. 우리가 정리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그 말은 단순했지만 저에게는 낯설게 들렸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청소는 관리인과 직원들의 일이었습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사람이고 공간을 관리하는 일은 다른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육체 노동을 자연스럽게 분리해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가정 형편이 좋은 학생도 그렇지 않은 학생도 모두 스스로 공간을 정리했습니다. 지우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실과 복도, 급식실을 학생들이 돌아가며 청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자신이 공간의 사용자이자 관리자라는 책임감을 심어준다고 했습니다. 그 설명을 들으며 저는 키이우에서 무심코 쓰레기를 남겨두고 떠났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가 치울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제 행동이 그 사람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지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리더십을 명령과 통제라고 배웠지만 빗자루를 드는 것도 리더십이라는 사실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점심 이후에는 여러 교실을 방문했습니다. 영어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환경 보호를 주제로 조별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태도가 인상 깊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점수를 받기 위해 과제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실행 가능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한 조는 학교에 정수기를 더 설치하고 학생들이 개인 물병을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른 조는 지역 재활용 체계를 조사하고 이해하기 쉬운 안내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 영향에 대해 책임을 느끼는 듯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우리는 민주주의나 자유 같은 큰 개념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상 속 행동과 연결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교실을 정리하는 일이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행동이 사회를 바꾸는 출발점이라는 생각은 깊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하루 일정이 끝날 무렵, 우리는 교장 선생님의 환영 연설을 듣는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한국어로 말씀하셨고 한 선생님이 영어로 통역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교육이 단순히 시험 점수를 올리는 과정이 아니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진짜 교육은 인격을 기르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학교는 성공한 개인만이 아니라 좋은 시민을 길러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시민은 공동체를 생각하고 사회에 기여하며 타인을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 연설을 들으며 저는 지난 이틀간 본 장면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인 점포가 작동하는 이유, 술에 취해 잠든 남자의 휴대폰이 그대로 남아있던 이유, 학생들이 스스로 공간을 정리하는 이유. 그것은 엄격한 통제 때문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배우고 실천해온 가치 때문이었습니다. 집회가 끝난 뒤 우리는 근처를 둘러볼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후라는 학생이 안내를 자청했습니다. 그는 17살로 우리 또래였고 영어도 꽤 유창했습니다. 지후는 공원을 걸으며 이 지역이 과거에는 위험한 곳으로 여겨졌지만 도시 계획과 지역 프로그램을 통해 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과 노인, 청년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공원에서는 할머니들이 함께 체조를 하고 있었고 젊은 엄마들이 유모차를 밀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10대들은 농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가 같은 공간을 자연스럽게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지후는 한국 문화가 노인을 존중하고 젊은 세대를 돌보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사회 전체의 안정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지후는 제게 오래 남는 말을 했습니다. 한국도 완벽하지 않다고 여전히 문제는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큰 상처 이후 파괴 대신 건설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분노 대신 다음 세대를 위한 기반을 만드는데 집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기반을 이어가는 것이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떠올렸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생각했습니다. 복수에 머무를지 아니면 새로 세울지, 상처를 반복할지 아니면 멈출지. 한국은 다른 선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쉬운 길이 아니라 인내와 방향 전환이 필요한 길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이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사람들의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셋째 날, 타티아나 선생님은 우리를 용산에 있는 전쟁 기념관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군사 역사를 다룬 대규모 박물관이었고 선생님은 이곳이 한국이 전쟁을 어떻게 겪고 이후 어떻게 나라를 다시 세웠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시관에 들어서자 수많은 유물과 사진, 자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이어진 한국 전쟁을 다룬 공간에서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벽에는 흑백 사진이 가득 걸려 있었는데 완전히 파괴된 서울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건물은 무너졌고 뼈대만 남아 있었습니다. 도로는 잔해로 덮여 있었고 마을 전체가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그 장면은 러시아의 공격 이후 제가 보았던 우크라이나 도시들의 사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파괴의 모습은 시대와 장소를 넘어 닮아 있었습니다. 한 사진 앞에서 저는 오래 멈춰 섰습니다. 무너진 집터에 앉아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한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주변에는 벽돌과 뒤틀린 철근만 남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설명이 필요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전시 공간에는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군인들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의 벽이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이어진 검은 벽에는 수많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들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읽었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매일 추가되고 있는 이름들이 떠올랐습니다. 옆에 서 있던 아나스타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70년 전에는 그들이었지만 지금의 한국을 보라며 어쩌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을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지만 폐허가 된 옛 서울과 지금의 현대적인 도시 사이의 간격은 너무나 커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 거리를 어떻게 넘어섰을까요? 무엇을 감수했을까요? 박물관의 설명에 따르면 전쟁 직후 남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집도 산업도 기반시설도 대부분 파괴되었습니다. 많은 국제 전문가들은 한국이 오랫동안 원조에 의존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 예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일했고 더 배우려 했습니다. 농부는 식량을 늘리려 노력했고 공장 노동자는 생산을 확대했습니다. 학생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고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정부는 교육을 국가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모든 아이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고 우수한 학생을 해외로 보내 선진 기술과 과학을 배우게 한 뒤 다시 돌아와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세대가 이어가며 쌓아 올린 결과였습니다. 폐허 위에 차근차근 새로운 기반을 세웠고 결국 오늘의 한국이 되었습니다. 제가 특히 인상 깊게 느낀 점은 그 과정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자원을 빼앗는 방식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교육과 노력, 제도 정비를 통해 내부를 단단히 다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한국은 여전히 북한이라는 위협을 안고 있습니다. 강한 군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전시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군사적 긴장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도록 두지는 않았습니다. 경계는 유지하되 일상은 일상으로 지켜냈습니다. 고통스러운 역사를 기억하되 증오에 매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균형이 저에게는 거의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이미 사람들 마음속에 분노와 증오가 깊이 자리 잡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복수에 대한 말이 쉽게 오가고 적을 인간으로 보지 않으려는 태도도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다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분노는 순간적인 힘이 될 수 있지만 학교와 병원을 세우지는 못합니다. 번영은 결국 미래를 선택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이곳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선생님은 3명 이상이 함께 움직인다는 조건으로 자유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아나스타샤, 카테리나와 함께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카테리나는 여러 한국 드라마에서 본 장소라며 꼭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하철은 퇴근 시간 승객으로 붐볐지만 질서는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내리는 승객을 먼저 기다렸고 안으로 들어가서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밀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의도역에서 내려 강공원으로 나가자 넓은 한강이 펼쳐졌습니다. 강물은 고요했고 건물의 불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자전거 길과 보행로가 구분되어 있었고 가족과 연인, 친구들이 저마다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잔디 위에 앉아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었고 강은 그 빛을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카테리나는 사진을 찍느라 바빴고 아나스타샤는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 장면을 기억하려 애썼습니다. 우크라이나로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쉽게 믿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을 무렵 갑자기 큰 소리가 연이어 터졌습니다. 제 몸은 생각보다 먼저 반응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감쌌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가장 가까운 대피 공간을 떠올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들려온 것은 비명이 아니라 환호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강 위 하늘을 가리키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공격이 아니라 축제의 일부였습니다. 저는 잔디 위에 앉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나이든 여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어로 무언가를 말했지만 말투는 따뜻했고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등을 가볍게 두드리고 물병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물을 마시며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몇 분 동안 제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설명도 요구하지 않았고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제가 진정되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가족이 있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회가 유지되는 힘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이런 작은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낯선 사람의 두려움을 보고 자연스럽게 손을 내미는 태도, 그것이 이곳을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이 며칠은 제 안의 기준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평생 두려움을 전제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경계는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다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신뢰를 기반으로도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버지의 딸이고 그분이 가르쳐준 경계심이 저를 지켜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가지를 더 알게 되었습니다. 강함은 총과 벽에서만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서로를 향한 책임과 배려에서도 나온다는 것을 저는 이곳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한국을 통해 저는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우리는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 두려움 위에 세울 것인지, 아니면 신뢰 위에 세울 것인지. 저는 아직 답을 모두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다른 길이 존재한다는 것을 저는 이곳에서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넷째 날 밤 카테리나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배를 움켜쥔 채 안에서 무언가가 찌르는 것 같다고 울먹였습니다. 저와 아나스타샤는 곧바로 타티아나 선생님을 깨웠습니다. 선생님은 상황을 빠르게 확인하시고 즉시 119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5분도 지나지 않아 호텔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은 의료 장비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고 침착하고 전문적으로 카테리나를 진찰했습니다. 급성 맹장염이 의심되니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카테리나는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고 선생님은 저희에게 옷을 입고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에서처럼 몇 시간 대기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카테리나는 곧바로 진료실로 들어갔고 의사가 이미 준비된 상태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사와 CT 촬영이 진행되었고 40분 안에 맹장의 염증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술은 해가 뜨기 전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대기실에 앉아 있었고 타티아나 선생님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카테리나의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하셨습니다. 2시간이 지난 뒤 외과의가 나와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완전히 회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회복실에서 본 카테리나는 아직 마취에서 덜 깬 상태였지만 저희를 보자 희미하게 웃으며 한국에서 수술을 받았으니 이제 이 나라와 인연이 생긴 것 같다고 농담을 했습니다. 이후 병원 행정 담당자가 와서 비용을 설명했습니다. 선생님은 여행자 보험 서류를 제시했고 총 비용은 생각보다 합리적이었습니다. 대부분 보험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담당자는 한국 의료제도가 누구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람의 건강이 재정 상황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런 응급 상황이 한 가정을 큰 빚에 빠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치료가 선택이 아니라 기본 권리처럼 보였습니다. 며칠 뒤 카테리나는 회복되어 저희와 다시 합류했습니다. 5째 날, 우리는 젊은 문화로 유명한 홍대를 방문했습니다. 작은 가게와 카페, 거리 공연이 어우러진 활기찬 분위기였습니다. 잠시 카페에 들렀다가 나오려는 순간 아나스타샤가 자신의 백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노트북이 있었고 아버지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곤란해질 수 있다고,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타티아나 선생님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5분 안에 경찰 2명이 도착했고 상황을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그들은 CCTV를 통해 동선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경찰서에서 기다렸습니다. 3시간이 지나 한 경찰관이 돌아와 가방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거리 청소 작업자가 벤치에서 백팩을 발견했고 근처 관광 안내소에 맡겨두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경찰관의 안내로 그곳에 가서 가방을 돌려받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노트북, 지갑, 여권, 이어폰까지 모두 그대로 있었습니다. 손댄 흔적도 없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반복했습니다. 감시가 없으면 사람은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청소 작업자는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도 정직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우리의 반응이 오히려 과하다는 듯 보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혼자 광화문 광장 근처의 교보문고에 갔습니다. 한국어 책들 사이를 지나 영어로 번역된 한국 역사 서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중 세종대왕에 관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세종은 백성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고 지식이 일부 특권층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지도자였습니다. 그 철학은 지금까지 이어져 공공교육과 의료,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로 나타난다는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존재라는 생각이 문화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점 한쪽에 앉아 아버지께 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울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솔직하게 전했습니다. 한국은 위협을 안고 있지만 그 위협이 사회 전체를 잠식하도록 두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한 군대를 유지하면서도 일상은 두려움에 맡기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제가 본 평화는 총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책임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신뢰는 오랜 시간 교육과 선택을 통해 쌓였다는 것도요. 그리고 저는 언젠가 다시 한국에 와서 배우고 싶다고 썼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가 전쟁 이후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할지 고민하는데 보탬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학교에 갈 수 있는 나라, 이웃을 믿을 수 있는 나라, 사이렌 소리가 공습이 아니라 축제를 의미하는 나라. 서울에서 저는 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한국은 제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미래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자란 한 소녀가 서울의 밤거리에서 목격한 것은 화려한 네온 사인이 아닌 서로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당연한 믿음이었습니다. 총구와 장갑차보다 강력한 방패는 어쩌면 최첨단 무기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실천하는 정직과 배려일지도 모릅니다. 70년 전 우크라이나보다 더 처참한 폐허였던 이 땅이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약속의 땅이 된 진짜 이유. 여러분은 올레나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의 실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잊고 살았던 우리 안의 진짜 저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